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 미국 대신 이스라엘의 초대 규모 투자. 2. 미국 조만간 난리 날 것. 삼성. 3. 튀르키예. 한국 천무 대량 도입 추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삼성과 손을 잡아 미국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삼성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대만과 일본과 손을 잡아 삼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의 삼성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깜짝 폭탄 발표를 한 이후 현재 미국은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삼성이 내놓은 정보의 강력함은 미국 현지 주요 언론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삼성이 제시한 카드의 강력함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정치, 국제적 입지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한 보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삼성의 이번 도발적인 행동은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측과 예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발전과 동향에 대한 주목이 계속될 것입니다. 바이든이 한국의 삼성을 건드린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실수로 기록될 것.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 발표를 했을 당시보다 환율과 미국 내 건설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 다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보다 많은 것으로 한국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에 공장을 지을 때보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5배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차액을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인데 바이든은 건설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플과 인텔, 퀄컴에 이어 삼성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엔비디아까지 GPU 생산을 TSMC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동시에 한국의 삼성이 아닌 대만의 TSMC에 대규모 수주를 몰아주고 있는 것은 바이든이 개입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WCC테크는 IT 트위터리안 레베그너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며 수율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나노에서 핀패드를 고집한 TSMC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려운 기술인 GAA를 택한 삼성의 파운드리는 3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 1인자로 등극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이 아닌 대만에 모두 몰려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쐐기를 받기 위해 일본의 손정해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 반도체 설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지만 바이든이 목숨을 걸고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손을 잡으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3나노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동안 7나노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미국의 인텔이 이 도움을 받아 몇 년 안에 1.8나노를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이 도움으로 인텔은 당장의 내년부터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항공, 우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삼성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던 분야를 모두 뺏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TSMC로 가버리고 예상 못했던 암까지 등장해 인텔에 힘을 실어주면서 삼성이 이대로 무너져버릴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폭탄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삼성전자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미국을 완전히 뒤엎자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삼성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과 이스라엘의 기술이 합쳐지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어벤져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400년 이상 살던 이집트를 벗어나 그들이 향했던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수량이 적어 물이 부족했습니다. 영토 곳곳이 메마른 광야였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집트와 비교가 안 되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히브리 대학의 하임 라비노비치아와 나옴 케달 교수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토마토 연구를 시작했고, 그들은 물 사용량을 10분의 1로 줄이고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토마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후 1995년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울토마토가 탄생한 시초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방울토마토의 종주국이 되었죠. 물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들 누구나 방울토마토를 사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돈을 버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몰리 리빙스톤 히브리대 이숨 디렉터는 방울토마토도 히브리대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돈을 번다. 이렇게 번 수익의 40%는 연구자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깔린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버 방화벽을 세계 최초로 만든 국가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일명 생각하는 방화벽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기존 방화벽이 단순한 네트워크 문지기 역할을 해왔던 것과 달리 상황을 인지해 보안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방화벽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 사이에 위치해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허용되지 않은 IP 주소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아우라토가 출시한 DAF는 기존 방화벽과 달리 보안 위협을 해석, 프로파일링 하고 기업 네트워크 상 보안 위협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예방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어떻게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지에 대한 보안 담당자들의 실시간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해커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울토마토와 생각하는 방화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무려 9,000개의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는 국민 1000명당 스타트업이 1개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세계 1위입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도 30개가 넘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는 98개사로 기술력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은 물론 천연자원도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적자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기업들이 이스라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이스라엘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의 선택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미국이 아닌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9,000개가 넘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스타트업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은 연구개발, R&D, 과 제조를 모두 아우르는 비즈니스 단지,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을 그곳에 초대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핵심 두뇌 역할부터 시작해 최첨단 제품들을 모두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초대 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특별히 삼성전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도체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 삼성이 보유한 최고의 제조 기술로 이를 생산해내면 TSMC나 인텔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 정책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11명이 유대인, 하원의원 30여 명이 유대인,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이 유대인,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CEO 100명당 20여 명이 유대인, 미국을 장악한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저널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35%가 유대인, 미국 최고의 대학 아이비리그 총장 및 교수진의 무려 40%가 유대인,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가 유대인,
미국의 주요 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유대인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 한국의 삼성과 폭탄 발표를 하자 놀랍게도 바이든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계속되는 충격적인 행보에 한국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마치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바이든은 한국의 충격적인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수도 없이 가격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을 했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머리를 맞대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최근 있었던 바이든의 충격적인 연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생산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에 대략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이어진다. 이로 인한 대가는 엄청났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나는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아니 한국, 사우스 코리아, 위 대기업에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고 물어본 바 있다. 그들은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최고라고 했다. 라며 자신 덕분에 미국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며 떵떵거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처음 부를 때 사우스 아메리카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질렀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은 사과 대신 한국이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 라는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감청을 해줘서 고마워할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바이든은 심지어 이제는 한국이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미국에서 만들라고 삼성과 SK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와 비교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메모리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든 말든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심 목표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리더십 확보를 꼽으며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8일 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 성공을 위한 비전 항목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고용량 최첨단 D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고급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바이든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도 꾸미고 있었는데요. 바이든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성장이 둔화하여 최근에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한물간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과 인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충격적인 일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보유한 암이 깜짝 파운드리 동맹을 선언한 것입니다. 암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가 암이 IP를 기반으로 설계된 AP를 탑재합니다. 암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의 IP를 공급하면 각 사가 이를 자사 제품에 맞춰 설계한 뒤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구조죠. 암위 IP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암은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암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인 48조 원에 사겠다고 나섰을 때도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미디어텍 디멘전 등 스마트폰 태블릿용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뿐만 아니라 롯, 사물인터넷, 용 저전력 칩 등 거의 모든 반도체가 암의 90% 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나 나라가 암을 소유하여 흔든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항상 중립을 지키며 어느 한 회사나 나라와 밀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이든이 이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암은 일본의 손정해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한 회사로 이번에 인텔과의 깜짝 동맹선언은 사실상 바이든과 일본의 밀월관계라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의 최첨단 공정에 암이 지원 사격을 나서면서 TSMC는 못 잡아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텔과 암은 이날 협약을 통해 2024년 인텔의 18A, 1.8나노 공정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암2 설계 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CEO는 지금까지 팹리스, 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은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인텔과 암의 협력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팹리스 기업에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IoT,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산업 및 정부 부문으로도 협력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업계에서는 암이 사실상 2024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본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를 완성시킨 이 시점에 인텔은 기껏해야 7나노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 경쟁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를 동해암이라는 치트키까지 써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이스라엘과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요. 삼성이 미국에 올인하려던 투자를 회수하여 이스라엘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덕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나스닥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했는데요. 머리가 좋은 민족답게 가장 강점인 분야도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비슷합니다. 이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두 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한국 기업의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도 이스라엘 기업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투자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중 윌롯이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윌롯은 사물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없는 블루투스 기술을 위한 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스티커 크기의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 주변의 방사선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해 배터리 등 부품이 필요 없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마트폰 전파 등 주위에 넘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꿈의 기술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윌롯 블루투스 센서 태그는 전자파에 의한 발전을 이용하며 종이와 플라스틱에 인쇄된 안테나를 곁들여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내장할 필요가 없어 안테나를 포함해도 우표 크기에 불과하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이득을 챙기는 튀르키예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천물을 튀르키예가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날이 갈수록 전쟁의 위협이 튀르키예에게도 다가오는 가운데 강력한 무장으로 이를 대비하겠다는 취지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천무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튀르키예까지 천무를 찾으며 한국 방산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데요. 대체 튀르키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형제의 나라가 된 폴란드. 대규모 방산 계약을 통해 다수의 한국 무기를 수입한 폴란드에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추가 무기 도입을 시사한 것이죠. 미국 방산 매체 디펜스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폴란드 국방부가 K239 천무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천무 발사대 차륜 플랫폼의 잠재적 인수와 공동 개발과 관련 한국 파트너와 함께 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의 하이마스, HIMARS를 구입하겠다던 폴란드가 천무로 방향을 튼 것은 바로 물량 문제. 현재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총 투입하고 있고 생산을 한참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서 폴란드는 천무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속도가 더 중요해진 현대전에서 몇 년을 기다려도 받을 수 있을지 요원한 하이마스에 비해 천무는 빠른 생산과 다수의 무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폴란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죠. 이미 천무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과 각 군 부대에서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춘 것은 물론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한 빠른 타격은 상대가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상대 병력을 초토화할 수 있어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하이마스를 압도할 수 있는 스펙. 천무를 선택한 폴란드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죠. 그리고 폴란드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에서 한국의 천무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튀르키예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러시아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튀르키예가 천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를 알기 위해선 튀르키예가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협상 테이블을 제공하는 국가로 서방과 러시아 양 진영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무기 판매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는 것 역시 중립 외교를 하기 좋은 곳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이 전략을 모호성 전략으로 간주하며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자 러시아와 미국 양쪽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편을 고르라는 강요를 하게 됩니다. 중립이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압박이 거세졌죠. 내심 불쾌했습니다. 서방 진영에 속해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지만 동시에 자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행동을 보인 튀르키예에 대해 러시아가 곱게 보기는 힘든 상황. 심지어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진군을 명하고 러시아 역시 이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보내면서 흑해를 공유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의중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만일 튀르키예가 누구의 편을 들기라도 하면 팽팽한 전쟁의 기울기가 단숨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 러시아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가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튀르키예를 향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러시아의 손을 잡을 것을 주문. 튀르키예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에 불만을 품으며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 수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한국의 천무였죠. 원래 튀르키예는 천무를 처음부터 도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하이마스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의 혁혁한 성과를 직접 본 튀르키예는 하이마스 도입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77km에 달하는 하이마스 포격으로 러시아 주요 진영은 물론 보급기지가 파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접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향후 상대할 것을 염두에 하이마스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튀르키예는 미국이 이즈를 상대하기 위해 하이마스를 배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미군은 하이마스를 설치. 이즈 근거지 일망타진을 위해 미군은 하이마스를 배치했는데요. 이때 당시 보였던 하이마스의 파괴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군 장교들도 하이마스의 성능을 보고 감탄하며 튀르키예에게 꼭 필요한 무기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이마스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하이마스 도입을 위해 미국에게 무기 구입 문의를 했으나 오랜 시간이 걸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천무로 방향을 돌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를 곱게 보기가 어려웠던 상황 하이마스 도입을 요구하는 튀르키예를 향해 거부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튀르키예 사이에 있었던 F-35 도입과 관련된 일 때문에 미국은 하이마스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사업에 투자할 정도로 F-35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전투기를 받길 기다렸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튀르키예가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F-35 전투기의 비밀이 튀르키예를 통해 러시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F-35 프로그램에서 튀르키예를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며 험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미국에게 항의했죠.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 오해를 풀고 관계 회복이 되었으나 이때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튀르키예에 하이마스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미국은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본격적으로 천무에 관심을 보이며 도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튀르키예의 데일리 사바흐라는 일간지에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내용을 실으며 천무와 관련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정부와 천무 수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튀르키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입에 열의를 보였기에 한국 역시 이에 응해 천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이죠. 한국 무기를 이미 겪어본 튀르키예 정부는 화력이나 안정성 면에서 한국 무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연장 로켓포 역시 한국 제품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실제로 튀르키예는 한국 정부와 K2 전차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현대로템으로부터 K2 흑표 생산 기술을 전수받은 튀르키예는 독자적인 전차인 알타이 전차를 생산한 적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도입한 전차를 양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방산업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K2 전차의 의력을 체험해봤고 여러 무기를 시험해봤기에 이번 천무에 있어서도 튀르키예 정부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정부가 천무 개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한국의 천무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북한의 방사정포를 상대하기 위해 사거리 개량은 물론 파괴력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한국은 천무의 성능 개량에 착수,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학회 세미나를 통해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덕티드 로켓을 천무에 적용,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덕티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의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로켓의 연소 시간을 늘려 채공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사정거리가 확대될 수 있기에 견제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성능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인데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 흐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85km 사거리가 200km 이상 늘어나게 되어 한 발에 10억 원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사격도 가능해집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천무 개량 소식까지 전해 듣자 덕티드 로켓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한국 무기 수입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보도에 따르면 5만 100문 사이의 수량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또 한 번이 대규모 방산 계약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과연 형제의 국가 튀르키예는 한국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향후 튀르키예의 선택을 기다려보겠습니다.